이게 이제 20세기 들면서 이제 여러 형태의 이런 집단 정체성 흐름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공산혁명이 성공을 하고 이제 그 민족주의, 급진 민족주의가 대두를 하고 이러니까 이런 그 집단 정체성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막가파 집단 정체성 게임이 펼쳐지니까 이 서구 지식인들이 겁질려요. 그래가지고 깨갱하고 항복 문서를 써. 이게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경우예요. 우리 뭐 석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이 사람 세계를 아마 5대 문명권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서방 유대 기독교 하나, 그 다음에 슬라브 문명권 하나, 그 다음에 이슬람 문명권 하나, 그 다음에 인도 힌두 문명권 하나, 중국 유교 문명권.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또 중국 유교 문명권으로 집어넣지. 이게 토인비의 그림이고 이게 시진핑의 그림이에요. 시진핑 요새 문명 그 이니셔티브 국제회의. 지가 뭔데 문명 구상 국제회의를 열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시리아 대통령까지 불러들여서 온 생쇼를 부리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 서방의 문명만 문명이 아닙니다. 예, 중국 문명 또 여기에 계신 여러 나라의 그런 유수한 문명들이 다 있고 이런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인클루시브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인클루시브 하다는 얘기는 동성애자 뭐 양성애자를 포용해야 된다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시진핑의 인클루시브는 그게 아니라 문명 인클루시브예요. 그래 100년 전에 토인비가 주장하던 그런 비슷한 얘기야. 그러니까 뭐 서방 문명만 문명이냐? 우리 중국 공산당이 만든 중국 특색 사회주의도 문명이야. 쪽수로 한번 따져봐. 우리 안 밀리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쪽수로 한번 해봐. 우리 안 밀려. 네. 모든 걸 다 문명, 근데 이거를 그 시진핑이 그런 얘기 하기 전에 한 100년 전에 이미 토인비가 먼저 이걸 이런 식의 그 뭐라 그럴까 항복 백기를 흔드는 거예요. 참 황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서유럽과 이제 북미 대륙으로 해서 서방 유대 기독교 문명권,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 동유럽과 이제 저걸 해서 슬라브 문명권인데 이게 슬라브 중에서도 이 유대 기독교 쪽 슬라브들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그 다음에 폴란드 이거 다 슬라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예, 그 다음에 라트비아, 예, 다 슬라브입니다. 예,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슬라브 정교 쪽이 아니라 캐톨릭이거나 이제 프로테스탄트죠. 주로 캐톨릭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동구가 깨져 나갈 때 보면 그런 나라들이 앞장서잖아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슬람이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도 힌두, 다섯 번째가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예. 이게 토인비의 그림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현대 문명이 결국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먼저 이렇게 들고 파기 시작한 그런 그 현대 문명, 예, 그게 승리할 거다. 이게 그 어떤 그 진실, 존중, 그 다음에 자유, 개인 존엄성, 생명, 그 다음에 이 과학과 테크놀로지 이런 데서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토인비 책을 읽다 보면. 그게 다 밝혀지고 나서도 항복문서 깃발 흔든 인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때 또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을 흔들었던 사무엘 헌팅턴이죠. 뭐 문명 충돌, 그러니까 conflict of civilization 뭐 그렇게 얘기를 하나? 예, 문명 충돌 얘기한 거지. 예. 예, 1990년에 이제 이 사람의 헛소리가 있는데 이 헛소리 보면 참 황당해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헌팅턴대로 그려놓은 거거든. 근데 이 사람 그린 거 보면 한국은 중국권이야. 중국 유교권이야. 일본은 독자적인 일본권이야. 여기 보면 동유럽은 지금 동유럽 다 이제 그 동구권 해체된 다음에요. 1996년인데 동유럽은 정교권, 러시아 슬라브권으로 넣었는데 이게 더 황당한 게 이 그림에 보면요. 발칸반도에 있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까지도 다 정교권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저만 해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거기는 언어로는 슬라브인데 남슬라브예요. 유고슬라브죠. 남슬라브인데 그 사람들 그 문화나 이거는
그 유대 기독교 쪽이야. 그 종교는 그 카톨릭이고 그래. 저만 해도 그러고 아는데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야. 언어 비슷하니까. 뭐 그리스까지도 집어넣네. 말하자면 바티칸 종교나 뭐 그리스 종교나 뭐 저기 러시아 종교 뭐 별로 차이 안 난다. 그건 다 러시아랑 같이 놀 애들이다. 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뭐 종교에 의해서 집어넣었죠. 이 사람 보면 종교에 의해서 집어넣었어요. 주로. 예. 몽골과 티벳이 하나의 불교권이에요. 몽골, 티벳, 그다음에 버마, 타일랜드, 캄보디아, 라오스를 하나의 불교권으로 넣었잖아. 그러니까 남방 불교하고 티벳 불교하고 그다음에 몽골 라마 불교를 하나로 엮어갖고 불교권이라고 넣은 거예요. 이거 지금 헌팅턴 이런 사람이라고. 여기 더 웃기는 거 뭐냐면 또 웃기는 거는 카자흐가 정교권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카자흐스탄을. 예. 그다음에 이란을 아랍과 같은 이슬람권으로 집어넣었죠. 이란과 아랍은 앙숙이거든요. 근데 같이 집어넣어놨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1996년에 나온 책이에요. 문명 충돌론이. 이 책이 그나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회자가 되고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거는 뭐냐면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석유 패권을 휘두르는 아랍권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저거를 지키고 그대로 그 아랍권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이게 서방 문명과 충돌한다. 뭐 2001년에 벌어진 2000년인가 2001년 그 9.11 같은 게 그런 사건의 대표적인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석유 패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걸 우러르고 이런 심리가 있으니까 헌팅턴 책에 대해서 박수를 친 거야. 참 싸구려 장사꾼이지 정말. 근데 뭐 아무리 그런 장사꾼이라도 뭐 가방끈도 길고 나보다 훨씬 더 유식한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했다. 토인비나 헌팅턴이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을 통합해서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 예.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을 통합해서 이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보면, 예. 이란에 이제 앞에 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헌팅턴이 이란을 아랍과 같이 연결해서, 예. 뭐 헛소리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말씀드릴게요. 이란을 보면, 그 찬란한 제국이 참 100년 동안 개발질하고 나서 완전히 저거 이제 폭망했구나. 저거 회복하려면 한 200년 걸리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북한이야 그렇다 치고 이란 같으면 그 제국이거든요. 제국의 역사가 있죠. 참 찬란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페르시아 그러잖아요. 쉽게 안 보는데 그게 완전히 폭망해서 지금 세계에서 이제 뭐 한 3번째 가는 깡패 국가가 돼갖고 저렇게 망가져 있어가지고 저거 언제 저거 제대로 이제 원위치 하겠나. 원위치 하더라도 다시 기운 차리는데 한 100년, 200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이란을 보면 이 집단 정체성 게임을 잘못 풀면은 어느 정도까지 사회가 골로 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이야 뭐 지금 이란보다 못하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게 막다른 길로 스스로 몰아넣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는 집단 정체성 게임을 이제 슬라브 정교 뭐 이런 걸로 해서 풀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 정교와 슬라브주의로. 그럼 막다른 골목이거든. 중국은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화 패권주의로 이제 정체성 게임을 풀고 있죠. 풀어왔죠.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란을 보면 앞으로 저 지경까지 이제 영락하겠구나. 저거보다 더 영락하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란은 원래 이제 정체성 게임의 천재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 2500년 전쯤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고레스, 키루스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크게 건설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 춥고 척박한 이 이란권을 버리고 이제 온 민족을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땅으로 옮겨서 따뜻하고 편하게 좀 살죠. 그러니까
야, 거기는 힘 있는 민족이 지배하는 땅이야. 오늘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거기를 지배하지만 우리 힘이 빠지면 다른 놈이 와서 지배해. 근데 우리가 몽땅 거기로 옮겨가서 살으면 그때 다 잡혀 죽든지 아니면 종이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 페르시아 고원을 지켜야 돼. 여기가 우리 터전이야. 그 얘기를 이제 그 키루스가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삶의 공간을 택하고 어떠한 군사지정학적 게임을 뛰어야 된다. 이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한 100-200년 가다가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죠. 예, 망하고 나서는 이제 파르티아 제국이 또 들어옵니다. 이게 로마랑 대립을 했던 제국이죠. 로마군을 박살을 내기도 했고요. 그 기병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달리는 상태에서 활을 쏜 건 아닌데 그렇게 못하죠. 등자가 없으니까. 몸을 받쳐주는 등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로 이동을 하고 말을 세워놓고 또 활을 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로마를 아주 그냥 박살을 냈죠. 그다음 파르티아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이제 한 2, 3세기부터 한 5, 6세기까지 한 6세기, 예, 7세기 초까지 사산 제국이 들어오는데 정체성 게임을 위해서 조로아스터교를 되살려내서 그걸 국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딱 종교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영악해요. 예. 근데 이 사산 제국의 이제 변방이 아프간쯤 되거든요. 그 사산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사산 제국이 이게 혼종 제국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이란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헬레니즘도 많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그리스 정복군이 페르시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산 제국은 혼종이라고요. 그래서 아프간에서 우리가 아는 간다라 양식 이게 발달하는 거예요. 캔다하르라는 도시일 겁니다. 간다라가 지금 캔다하르, 예, 간다라 양식이 발달을 하죠. 그 보면 이제 그리스풍이 배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대승 화엄불교,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되고 그게 위로 올라와 가지고 중앙아시아 거기도 또 그리스 원정군 영향을 많이 받은 땅들이에요. 원정군들이 중앙아시아에 나라도 세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극동 알렉산드리아가 우즈베키스탄인가에 세워지니까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화엄이 나와요. 그리스 철학이랑 연결되면서 그게 시안을 타고 왔을 때 신라승들이 시안에 유학을 했을 때 야 이런 게 있었어 하고 그걸 미친 듯이 빨죠. 그게 이제 유학 안 가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원효고 거기 현지 유학 가서 완전히 그걸 총 정리를 해서 끄집어내온 사람이 의상이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불교가 이제 말하자면 대승 화엄이 기본을 까는 거지. 거기에 이제 선이 이제 기둥으로 박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산 제국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세계를 호령을 하면서 당과 수당과 그때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실크로드.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원형은 한나라 때 있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한 건 수당 때예요. 그러면서 세계의 교통 요지인 상태죠. 이게 여기를 거치면은 중국도 통하는 거고 여기를 거치면은 인도도 가는 거고 여기를 거치면은 지중해 쪽도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를 거치면 저쪽 북아프리카도 가는 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세계의 교통의 요지가 되는 아주 꽃을 피운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산 제국이. 그러다가 이제 7세기 아랍 이슬람에 이게 정복이 돼요.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뭐라 그럴까 저거를 좀 삼천포로 빠져서 얘기를 드리면 이 아랍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체성 게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랍이 그 당시에 가졌던 찬스는 뭐냐면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벗어났잖아.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숨을 좀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로마를 망가뜨린 게르만이 전부 기독교 즉 캐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눈에는 종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캐톨릭 세계가 만들어진 거야. 로마보다 훨씬 큰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캐톨릭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최초에 선언한 책이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나라 신국입니다. 그 군사 지정학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국이 지금 이렇게 조그만 왕국들, 조그만 공국들로 나눠져 있지만 이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제국이다 이 소리거든. 이것을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말하자면 이거는 이때까지 로마에서 경험했던 게 아니잖아. 아랍에서 정신적 각성이 퍽 일어나는 거지. 야, 우리 사촌 형제들이 그 노상 끼고 살았던 그 구약 성경에서 그거 나온 거야. 아, 그럼 뭐 이거 갖다가 우리도 우리 거 만들어야지. 저 생각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랍 언어권이 이게 작은 언어권이 아닌데 지금도 아랍 언어권이라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전체, 그 다음에 레반트, 그러니까 시리아, 무슨 레바논, 뭐 요르단 이거 전체, 그 다음에 이집트 전체, 그 다음에 뭐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뭐 그런 그 아래까지 이게 다 아랍권이죠. 그게 다 아랍이거든요. 아랍이 나라가 20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랍 전체가 다 이슬람으로 확 치달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동질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치고 들어온 거죠. 그게 7세기 때 일입니다. 7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워낙 돈 되는 자리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대전이나 무슨 그 오송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통팔달한 돈 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치고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힘도 약해지니까 그래 우리 이슬람 할게. 이슬람 할게. 그래서 페르시아가 아마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최초의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 그거 안 생각해 보셨을 텐데 이슬람은 아랍의 종교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슬람, 무슬림이다라는 뜻의 말이 있어요. 이슬람이 아잠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이 아잠. AJAM이 아랍어로 그 외국어 사용자를 얘기를 해요. 야, 저놈은 우리 아랍말 쓰는 놈이 아닌데 저놈이 알라를 모신단 말이야? 저놈이 무슬림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 그걸 이슬람이 아잠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최초의 이슬람이 아잠인 민족이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그전에도 이제 페르시아를 아랍에서는 빌라드 아잠이라고 불렀죠. 빌라드 아잠이면은 빌라드가 페르시아 땅을 빌라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쪽 땅에서 사는 외국인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빌라드 아잠.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원에서 사는 자카로스 산맥과 페르시아 고원에서 사는 외국인들. 빌라드 아잠이 이슬람이 아잠으로 바뀐 거지. 7세기 때.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7세기 무렵부터 그렇게 왕조가 시원찮죠. 당연히 이슬람의 한 부분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몽골 지배받으니까 또 왕조 없지. 티무리드라고 몽골 다음번에 또 그 세력이 있어요. 우즈벡을 중심으로 한. 거기 지배받으니까 또 없다가 티무리드랑 이제 티무리드 말기에 가서 그때 다시 이제 이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이란에서 나라가. 그게 이제 16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약 중간에 7세기부터 한 16세기 후반까지 한 9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